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피커 채널 권석빈입니다. 조성준입니다.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 정실무관님께서 자리를 잘 메꿔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좀 바빴다면 이제 정실무관님께서 또 재선거 준비도 하시다 보니까 좀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정신없이 바쁘실 거예요. 우리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공간이 아직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다들 그러시지만 1인 다역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도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힘내고 잘 해보도록 하죠. 네, 잘 됐으면 본론으로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지난 시간에는 1569년 루블린 협약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출범했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탄했던 연방이 왜 쇠퇴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연방은 처음엔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 귀족 중심의 정치 시스템, 특히 리베룸 베토라고 하는 자유 거부권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의회 전체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한 사람만 반대해도 전체 의회를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네, 정치가 마비되고 강한 중앙 권력 없이 각 지방 귀족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귀족 공화정의 병폐가 매우 심해졌죠. 영국의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유럽의 절대 왕정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어요. 서유럽에서는 왕권이 도시 부르주아 계층과 손을 잡아 중앙 집권을 강화한 반면 동유럽은 왕권이 귀족과 결탁하면서 오히려 농노제를 강화한 형태의 절대 왕정으로 변모했다고. 네. 그럼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동유럽의 모델이었나요? 그거보다 더 특이했어요, 사실은. 여긴 왕권조차 귀족들한테 그냥 철저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왕을 선출했고, 국왕은 그들 허락 없이 전쟁도 못하고, 세금도 못 걷었어요. 그래서 아예 왕정이 발달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유럽 국가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왕들이 너무 강해서 문제였는데 좀 주객전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약해서 문제였죠. 예, 정확해요. 내부 개혁도 어렵고, 그리고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그거를 이겨낼 중앙 집권력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 몸집을 키운 주변 제국들, 그러니까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이들 3개국이 연방을 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위기가 좀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연방이 정치적으로 마비되기 시작한 건 17세기 후반부터지만 진짜 분할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건 18세기 후반이에요. 당시 유럽은 강대국들 사이 세력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쪼개지는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네, 이후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3번에 걸쳐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분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분할은 1772년에 일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분홍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분할된 이후의 연방 영토예요.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동부를 포함한 루테니아 지역을 가져갔고, 프로이센은 발트해 연안의 무역 요충지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남쪽의 갈리치아 지역을 흡수했었습니다. 그럼 연방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충격이 컸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근데 문제는 당시에도 의회가 마비돼서 아무 대응도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분할을 인정하는 법안조차도 자유거부권 때문에 통과가 안 됐고, 외세가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겨우 합의? 좋은 합의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말이 합의지 그냥 실상 칼 앞에서 그냥 굴복한 강요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국토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을 잃은 게 되는데 그럼 2차 분할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2차 분할이 이루어진 건 1793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에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곳을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제2차 분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1770년대, 80년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일부 개혁파 귀족들이 국왕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와 함께 국가개혁을 추진했어요. 특히
1791년 5월 3일 헌법은 유럽 최초의 성문 헌법 중 하나로 자유거부권 폐지, 아까 자유거부권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왕권 강화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5월 3일 헌법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국경일로 제정해서 이렇게 기념할 정도면 사실 자랑스러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타깝게도 외세의 침략의 구실이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패전개혁 시간 12개조가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아픈 부분이 있었죠. 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걸 구실로 조선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혁명적 헌법이 전통을 파괴한다면서 연방에 군대를 보냈고 보수 귀족들과 손잡고 개혁을 뒤엎었어요. 이번에는 빨간 선을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와 프로이센,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가 빠졌어요. 연방이 또 다른 큰 조각을 나눠 갔습니다. 리투아니아 지역도 더 깊숙하게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3차 분할은 어떤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네, 3차 마지막 분할은 1794년 코스치우스카 봉기라는 큰 민중 저항 이후에 일어납니다. 폴란드어로는 타데우시 코스치우스코, 그다음 리투아니아어로는 타다스 코스치우스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연방의 마지막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농노해방과 국민군 창설을 주장하며 러시아에 맞섰습니다. 코스치우스카는 그냥 단순한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자였고 굉장히 지식인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독립전쟁에 직접 참전한 경험이 있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보시는 그림에서도 오른쪽 동상은 미국 워싱턴 DC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는 조지 워싱턴 비하에서 복무하며 자유와 공화주의의 이상을 몸소 겪었고 그 정신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가져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라는 신념 아래 공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에게 노예 해방을 권유했다는 일화도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럼 미국 독립전쟁까지 참전했을 정도면 엄청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코스치우스카는 폴란드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는 리투아니아 대공국, 지금 국경으로 따지면 이제 벨라루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기 역시 연방 전체의 자유와 농노해방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리투아니아 사람들도 그를 역사 속 리투아니아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 역사 속 인물로 받아들이고 네. 있는 거 맞아요. 코스치우스카의 봉기는 리투아니아 민중의 첫 정치적 각성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리투아니아 현대사 인문에서도 코스치우스카는 공통의 자유의 상징으로 소개되곤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민군과 지식인, 개혁귀족이 연대한 이 봉기가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다시 한번 동학농민혁명의 잔상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네. 봉기가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1795년, 1794년에 아까 있었죠. 1년 뒤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세 제국은 그냥 아예 남은 연방 전제를 그냥 3등분해서 지도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이제 지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에 따라서 현재의 리투아니아 전역은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됐고 빌뉴스는 이제 그저 지방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1200년대부터 유지되온 그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제도도 리투아니아 군대도 모두 사라지게 된 거죠. 네, 굉장히 허무하네요.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정치가 무너지고 외세의 협잡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진 경우인데, 네, 참 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장의 패배가 아니라 내부 붕괴와 국제 정치의 냉혹한 거래가 만든 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러시아가 지배하기 시작한 리투아니아의 모습인데, 그 역사 좀 슬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카톨릭을 버리고 정교로 개종하라는 걸 강요받았고요. 리투아니아어는 금지되었고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말씀대로 탄압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했어요. 가장 치열했던 거는 1831년 11월 그리고 1863년 1월의 무장봉기였어요. 많은 리투아니아 청년들이 숲에 들어가 무장 항쟁을 벌입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독립운동의 모습이네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 봉기들은 역시 잔혹하게 진압됩니다. 그런데 이 봉기들을 그냥 리투아니아 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요. 1831년에는 러시아가 벨기에의 독립 등 기존에 반대했던 서유럽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개입할 수 없게 하는 원동력이 됐고요. 네. 1864년에는 진압 과정에서 프로이센과 러시아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연이어 전쟁을 벌여 나중에 1866년, 71년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이르는데 이 과정을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더욱 강한 동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 사용이 이제 완전히 금지되었고요. 폴란드 얘기긴 하지만 퀴리 부인 전기를 보면 그러니까 어린 마리아가 러시아 장학사가 와서 러시아어로 질문하고 그걸 할 수 없이 러시아어로 대답을 하면서 나중에 선생님을 부여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똑같은 일들이 리투아니아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언어까지 빼앗긴 거군요. 그런데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금지했다면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언어를 이어갔나요? 예,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864년부터 1904년까지 40년간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어로 서적을 펴내는 것 자체를 금지했거든요. 특히 키릴 문자가 아닌 라틴 문자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어를 표기하는 것도 키릴 문자로만 사용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읽고 쓰는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유럽에서 인쇄한 리투아니아 서적을 국경을 넘겨 몰래 반입하고 그리고 배포를 했어요. 이를 크니그네 슈아이, 책 밀수꾼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의미인가요? 그 말에? 예, 책 밀수꾼이라는 뜻이죠. 크니그네 슈아이가. 네. 그럼 어디서 인쇄됐나요? 예, 주로 그러니까 바로 국경을 넘는 동프로이센 지역이 중심지였어요. 이 지역은 러시아의 검열이 미치지 않아서 리투아니아어 종교서, 문학서, 교재들이 활발히 인쇄됐죠. 밀수꾼들은 밤중에 국경을 넘고 숲길을 타고 책을 나르다가 붙잡히면 징역형이나 또는 시베리아 유형 같은 중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책을 몰래 옮기던 사람들이 민족운동의 주역이 된 거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제치하의 조선어학회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과 글을 지켜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역사 말이죠. 네, 맞아요.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는 책을 지키는 게 곧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지금도 리투아니아에는 매년 3월 16일을 책 밀수꾼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모두 리투아니아를 썼던 것은 아니죠? 예, 맞아요. 오히려 상류층은 대부분 폴란드어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치하에서는 리투아니아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흐름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어떤 두 가지 갈래인가요? 예, 첫 번째는 폴란드어로 리투아니아를 기억하려는 흐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도마스 미츠키에비치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몰락 귀족으로 지금의 벨라루스 땅에서 태어났고 여기 빌뉴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폴란드어로 시를 썼어요. 폴란드어로 섬세한 시적 감성을 담아내면서도 그의 대표작인 콘라트 발렌로트에선 리투아니아 민족성을 강하게 부각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가 기사단과 싸우는 전투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리투아니아, 폴란드 양국 모두 미츠키에비치우스, 폴란드 말로 하면 미츠키에비치 이렇게 읽게 되지만 이 사람을 매우 위대한 문학가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료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빌뉴스에도 그리고 바르샤바에도 중심가에 그의 동상이 크게 조성되어 있죠. 네. 그럼 두 번째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폴란드어가 아닌 리투아니아 자체를 지키고 문학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흐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이로니스예요. 그는 사제이자 시인이었는데
리투아니아어로 민족의 슬픔과 희망, 자연과 조국을 노래했어요. 마이로니스는 소위 무지렁이 언어로 천대받던 리투아니아어를 문학어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인 카우나스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시면 그가 카우나스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마이로니스의 기념관도 있고요. 그리고 카우나스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로니스를 진정한 리투아니아 시인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언어의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어 외에 리투아니아의 문화적 독립운동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역사 연구예요. 지난 시간 정실무관님하고 저하고 다루었던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영웅적 인물들, 그러니까 비타우타스, 요가일라, 그리고 성 카지미르까지 이러한 그 리투아니아의 주요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게 가톨릭 교회죠. 이 기회를 카톨릭 교회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 기회를 빌어서 최근 선정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 애도를 진심으로 표합니다. 어쨌든 카톨릭 교회는 리투아니아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리투아니아가 유럽 내에서도 가톨릭교로의 개종이 가장 늦은 지역 중에 하나였죠. 네, 정교를 강요한 러시아에 맞서는 리투아니아 민족에 카톨릭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민족의 근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리투아니아어로 미사를 드리고 세례 이름을 지키며 전래서를 몰래 유통하는 것이 저항의 행위였던 거죠. 또 카톨릭 사제들 중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 책 밀수꾼 운동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 밀수꾼 운동에서 가장 많이 밀반입된 서적은 바로 리투아니아어로 된 성경 그리고 기도문이었습니다. 발트 3국 중에서 교황청 대사관이 유일하게 여기 리투아니아에 자리 잡은 것은 이런 리투아니아인들의 뿌리 깊은 신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리투아니아는 항상 살아 있었네요. 그럼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찾아오는 독립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은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돼요. 1915년부터 리투아니아는 이제 독일군에 점령되고 러시아의 지배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 틈을 타서 리투아니아 민족운동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제국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리투아니아인들은 이때를 틈타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공간을 갖게 돼요. 1917년 가을 리투아니아인 대표자들이 빌뉴스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리투아니아는 외세로부터 독립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죠. 그게 곧 독립선언과 같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요. 빌뉴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치 구조나 외교 방향을 결정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회의에서 뽑힌 대표 20명이 타리바라고 불리는 리투아니아 평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바로 이 평의회가 1918년 2월 16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드디어 리투아니아라는 이름이 다시 국가명으로 돌아오게 된 거네요. 네, 이 독립선언문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리투아니아 평의회는 리투아니아 민족의 이름으로 리투아니아가 독립민주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한다. 이거는 단순한 정치선언이 아니라 120여 년 만에 다시 국가라는 개념을 리투아니아가 회복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무장투쟁보다는 문화와 기억에 의존해서 민족이 부활한 아주 희귀한 사례이기도 해요. 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아직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맞아요. 애매하죠. 네네. 독일은 평의회가 독립을 선언하되,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이길 바랬어요. 초기에는 독일 제국의 보호 아래 군주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한때는 독일 남부 쪽, 그러니까 바이에른 왕족을 리투아니아 왕, 민다가우스 2세로 추제하려던 계획도 있었어요. 군주제라면 그 리투아니아가 다시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말씀일까요? 그쵸. 근데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1918년 11월 독일 자체의 독일 제국이 붕괴되면서 리투아니아는 그 틈을 타서 왕정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고 공화국 수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한반도에서는 3.1운동을 촉진했지만 우리 독립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었어요. 반면 패전국 독일과 혁명을 겪은 러시아 사이에 껴있던 리투아니아로서는 민족 자결주의가 제대로 된 독립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생국 리투아니아는 주변국, 특히 폴란드,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러시아를 이제 뒤엎은 소련의 네. 개입으로 이제 바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시간이 벌써 상당히 많이 흘렀네요. 오늘 많은 내용을 저희가 다뤄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역사 파트를 3회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 아직 안 끝났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네. 하고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